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올해로 5회째다. 처음엔 서울에서 바로 내려온 건 아니었다. 이혼 후 언니 집에 얹혀 지내다가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야 조용한 이 시골 마을로 왔다. 남편하고 갈라선 지도 벌써 7년. 지긋지긋하단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인데 문득문득 그 인간한테 들었던 말들은 이상하게도 내 속에서 썩지 않고 남아있었다. 너는 혼자 사는 게 어울려. 감정이 없잖아. 그래서였을까? 정말 감정 없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전까진 그날은 내 장날이었다. 된장 한 말 사고, 아카시아 꿀 작은 병 하나 사고, 빈병 보따리 다시 챙기던 내 옆에서 할매 둘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구야, 그 집 남정네. 아따간도 크지. 이장 마누라랑 저녁마다 방에 불 켜놓고 쉰 사람 있다. 저기 저 서울서 왔다 카는 여자 있자녀. 그 집 남정네 얘기여. 옛날에 잠깐 살다가 도망갔단디 이번에 다시 내려왔자녀. 허허. 와서 첫날부터 그 이장댁하고 눈 맞았다 카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그 남정네가 누군지 단박에 알겠더라. 전 남편 송영진. 내가 혼인신고까지 했던 남자. 7년 전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통장에 돈 몇백 남겨놓고 짐 하나 없이 사라졌던 남자. 그 인간이 다시 돌아온 거다. 그리고 이 마을에 집에 돌아와 손에 들려있던 된장통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쉬기가 어렵더라. 마음이 어지럽고 분한데 속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건지. 그 인간이 돌아온 게 뭐가 문젠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도 속이 들끓었다. 그날 밤 마을 톡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이장님 댁 고추 말리는 중. 사진 속에서 나는 보고 말았다. 고추판 옆에 무심히 쪼그려 앉은 한 남자. 5해 전부터 없어졌던 내 전 남편 송영진. 며칠 후 나는 마을 이장님을 만날 핑계를 만들었다. 마늘종 몇 단을 사서 일부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장님이 마당에서 고추대를 걷고 있었고 그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이장님의 아내 오세연. 내 또래 말수가 적고 읍내 목욕탕에서 2번 얼굴을 본 여자. 근데 오늘은 눈빛이 이상했다. 내 얼굴을 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심장을 뚝 하고 내리치더라. 아이고 서울댁. 뭐 이런 걸 다. 그냥요. 마늘종 삶아서 무쳐 드시라고요. 고마워요. 여기 이 사람 서울댁은 아시죠? 그 여자의 시선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그럼요. 영진 씨한텐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영진 씨.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알고 있다. 내가 그 인간의 진짜 아내였다는 걸. 근데도 저렇게 말하는 건 경고였는지도 몰랐다. 당신 이미 끝난 사람 아니야? 그날 밤 우리 집 담벼락 옆길을 누가 지나갔다. 발소리가 익숙했다. 창문 너머로 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남자의 그림자를 봤다. 그리고 그가 멈춰 서서 내 창문을 올려다보는 걸 나는 봤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그림자를 바라봤다. 희미한 불빛 속 그 남자는 말없이 내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담배를 물었는지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커튼을 닫지 않았다. 대신 눈도 떼지 않았다. 그 인간은 한참을 그러다 돌아섰고 담벼락 끝에서 멈춰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이튿날 새벽 닭 울음보다 먼저 눈을 떴다. 괜히 부엌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고 할 일도 아닌 일을 만들며 머리를 비워내려 했지만 도무지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송영진.
그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한 번씩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올 수 있냐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을 너무도 잘 안다. 어떤 말보다 어떤 사과보다 더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잡게 만드는 눈빛. 그러나 나는 그 눈을 믿지 않는다. 그 눈을 따르다. 내 젊은 날 절반이 허비됐으니까. 마을에 또 하나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장내 마누라 예전에도 남자 하나 숨겼다더라. 아니 그게 그 송영진이라는 사람이란다니까. 서울서 살다가 도망쳤다잖아. 근데 이혼녀도 그 사람하고 엮인 거 아니여. 서울댁 말여. 그 말이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는데 사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회관 입구에서 나는 결국 그 여자와 마주쳤다. 서울댁 바쁘세요? 오세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기가 막히게도 고추 고랑에 무릎 꿇고 앉은 나에게 생수를 한 병 건넸다. 날씨 덥네요. 이장님은 집에 가만히 계시고 우린 땀을 흘려야 하죠? 나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남편분 요즘 우리 집에서 자요. 아시죠? 그 한마디에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왔다. 그 사람 매일 술에 젖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곁에 두기로 했어요. 그래요? 근데 아직도 당신 집 쪽으로 자꾸 가네요. 서울대기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지나간 인연이 자꾸 되돌아오면 새 인연은 깨지거든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마당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보았다. 이번엔 그 남자였다. 송영진. 오랜만이지. 돌아온 이유가 뭐야? 잘 지내는지 궁금하더라. 그렇게 궁금했으면 돈 들고 도망갈 땐 연락이라도 하지. 미안했다. 미안한 걸 이제 말하러 왔어? 아니, 그 여자는 그냥 하룻밤이었어. 뭐라고? 오세연. 그 여자. 그냥 그렇게 됐을 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너만 생각나더라. 나는 순간 마당에 있던 호미를 움켜쥘 뻔했다. 그래도 꾹 참고 물었다. 너 그 여자랑 자고 나서 지금 이 말하러 온 거야? 그는 대답 대신 내 발밑까지 걸어왔다. 우리 사이엔 장작불에 잔불만 깜빡이고 있었다. 너 아직 혼자냐? 당연하지. 그럼 우리 다시 안 될까? 그날 밤 나는 자는 척하며 문을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내내 신경 쓰고 있었다. 그가 들어올 수도 있었다. 아니, 내가 그걸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잠들지 못했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심장은 내 뜻과는 다르게 뛰고 있었다. 현관문은 정말로 잠그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 밖에 조그마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햇빛에 반쯤 말라붙은 꽃 두 송이와 편지 한 장. 익숙한 글씨였다. 나는 아직 너를 이해 못하겠다. 그런데도 내 옆에 있고 싶다. 그 한 줄을 읽고 나서 나는 웃었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다. 너를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왜 아직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이장님의 집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다. 익숙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고추를 말리면서도 된장을 담그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오세연과 송영진의 그림자에 잠식됐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데려간 것도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건드린 것도 다 신경 안 쓰기로 했는데 어쩐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내 등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며칠 뒤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였다. 오세연이 내 옆에 서더니 슬쩍 이런 말을 내뱉었다.
서울댁, 혹시 당신이 아직 그 남자한테 미련 있는 거면 나랑 하나 얘기하죠. 사람은요, 같이 자보면 안다니까. 뭐? 그 사람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쳤더라고요. 자기 전에 무릎에 이불 꼭 덮어야 잠드는 거 당신도 알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정말 둘만 아는 습관이었다. 오세연은 비죽 웃더니 내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한테 못했던 걸 나한텐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문을 안 잠갔다. 그 남자가 또 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문이 아주 살짝 덜컥 열렸다. 미안해, 나 그 여자는 아니었어. 송영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나는 그를 마당까지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다. 당신 이 동네 뜨는 게 좋을 거야. 왜 너 아직도 내가 싫어? 아니, 이젠 내가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래. 그가 돌아간 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뒤쪽 담벼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오세연.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마치 이런 말 같았다. 그래도 결국 나랑 공유했잖아. 그 남자. 이 마을의 여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문을 잠근다는 건 누구에게도 나를 들여보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젠 송영진도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다. 오세연은 더 노골적으로 날 자극하기 시작했다. 서울댁, 송 씨가 요즘 잠을 못 자요. 당신 생각나서 그런가 봐요. 미안한데 그 사람한테서 내 이름 좀 떼어줄래요? 왜요, 싫어요? 그럼 돌아가시든가. 이장님은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은 당신이 흔들고 딱 좋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멍해졌다.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저 내 남편을 뺏어서 이기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 남자에게 진짜로 뭔가를 바라는 걸까? 며칠 뒤 마을 청년회에서 고추밭 정리를 한다며 사람들을 모았다. 나도 억지로 삽을 들었고, 그런데 그 밭 아래 조그만 천막 하나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옛날에 저기서 누구 살았다던데? 아니요, 서울서 온 남자 하나 이장님이 데려다 놨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확실히 느꼈다. 저 밭 밑에는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오세영과 송영진 둘 다 알고 있는 과거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이장네 집 근처로 갔다. 마치 물건을 흘린 것처럼 마당에 머물다 몰래 담벼락을 넘겨보았다. 놀랍게도 송영진은 없었다. 대신 창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여자도 알면 안 돼요. 서울댁, 그때 그거 보면 진짜 돌아설지도 몰라요. 내가 숨겼잖아. 그 여자한테 말 안 했잖아. 송영진과 오세연. 그 둘 사이에 그때 그거라는 말이 나왔다. 그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함께 저지른 어쩌면 죄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이장님이 갑자기 입원했다. 이유는 급성 위염이라지만 마을 사람들은 뒷말이 많았다. 이장님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한다더라. 누굴 묻었다느니, 그 집 지하에 뭐 있다느니.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누군가 내 대문에 붙여둔 쪽지를 발견했다. 서울댁, 당신 남편이 왜 도망쳤는지 진짜로 알고 싶으면 고추밭 밑으로 와요. 새벽 2시. 글씨는 분명 여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기로 했다. 그날 새벽 2시 나는 호미 하나만 들고 고추밭 밑에 섰다. 달빛 아래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오세연. 그녀는 말없이 흙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진짜로 그 남자랑 끝내고 싶으면 이거 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누군가 날 확 끌어당겼다. 보면 안 돼. 그건 절대 보면 안 돼. 송영진이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공포에 젖어 있었다. 송영진의 손에 팔이 붙들린 채 나는 그대로 흙바닥에 넘어졌다. 오세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삽으로 밭을 팠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만해, 세연아. 그거 보여주면 우리 셋 다 끝이야. 아니, 이미 시작됐어. 그 여자 다 알아야 해. 그래야 끝내지.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다가갔다. 그리고 내 입으로 말했다. 말해. 뭐가 묻힌 건데? 오세연이 삽을 멈췄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남편 도망간 게 아니야. 그때 사람이 하나 죽었어. 7년 전 송영진은 서울에서 사채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자기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다. 그 친구, 이장님 집에서 일을 도왔던 외지 청년 하나였다. 그날 술 마시고 싸움이 났어. 그 청년이 영진 오빠 멱살을 잡았고 나는 말리다가 세연아, 그만해.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뒤통수를 쳤어.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장님이 중간에서 모든 걸 덮고 그 청년은 실종 처리됐다. 그런데 그 시체가 이 고추밭 밑에 있다는 거였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 밑에서 덮개처럼 눌린 낡은 포대자루 하나가 드러났고 그 위엔 녹슬고 부서진 손목시계 하나가 얹혀 있었다. 이건 그 사람 거야. 그날도 그 시계 차고 있었어. 오세연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송영진은 울고 있었다. 자기 죄를 씻으려는 눈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들통났다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도망가려고 했어. 그 사람하고 널 버리고. 그런데 세연이가 붙잡았어. 덮자고 했어. 그렇게라도 살고 싶다고. 나는 둘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을에서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이건 단지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람 하나의 인생을 묻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피운 게 이 고추밭이었다. 당신들 아직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튿날 아침 나는 파출소로 향했다. 그 전에 오세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너도 끝내야 할 때야.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찾게 해줘. 그러고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본 것, 묻힌 자리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며칠 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밭을 파헤쳤고 뼈조각과 함께 낡은 옷가지와 시계가 발견됐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도 했다. 그 여자의 질투심이 도를 넘었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무엇을 지켰는지, 그리고 누구를 버렸는지. 그날 밤 집 대문 앞에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다. 고맙다. 그래도 너는 끝까지 인간이었다. 글씨는 오세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을 따라 이 마을을 떠났다. 오세연이 떠난 다음 날 이장은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마을 회장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그 집은 며칠 뒤 빈집이 됐다. 마당 가득 말리던 고추도 새벽마다 들리던 웃음소리도 하나같이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도무지 멎을 줄을 몰랐다.
서울대기 파출소에 일러서 마을이 망신당했다네. 이제 외지 사람들 더는 못 들여보내겠어. 이러다 읍내까지 소문 돌겠다. 고추잠자리처럼 가볍고 날카로운 말들이 내 마당 담벼락에 날아와 앉았다. 장날이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된장 사고 묵은지 몇 줄 사올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영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엔 내 마음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느릿느릿 읍내로 나섰다. 시장에서 마늘종 한 단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날 고추밭에서 서울댁 멋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작년부터 귀농해서 버섯 키우는다는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이름은 조성구. 나보다 3살 아래라고 했다. 한동안 눈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다. 멋지긴요. 그냥 할 일을 한 거죠. 요즘 저도 사람들 수군대는 거 들었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꾸밈이 없었다. 그리고 눈빛이 괜찮았다. 며칠 후 그는 내 마당 앞을 지나가다 말린 가지를 보고 멈춰 섰다. 가지볶음 잘하시는 분이 사람도 잘 보는 것 같네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 순간 나도 알았다. 드시고 싶으세요? 네. 그냥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밥상이요. 그날 저녁 나는 된장국에 가지볶음, 들기름 두른 묵무침을 내고 마루 끝에 조성구를 앉혔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혼자 살기엔 마음이 너무 따뜻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 과거를 모르고 나는 이 사람의 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린 딱 이 순간만 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려는데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오늘 밥 고맙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두 사람 밥이 따뜻하다는 걸 오랜만에 알았어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현관문을 반쯤 열어두고 잤다. 누가 오라고 바란 건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도 이젠 반쯤은 열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성구는 조심스러웠다. 매일 마당 앞을 지나면서도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고 눈이 마주치면 작은 미소 하나만 남기고 갔다.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심받지도 않고 그저 옆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다가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됐다. 며칠 뒤 그는 된장을 담그는 날이라고 자기 집 마당으로 나를 초대했다. 나무통 위로 쪼그려 앉아 깻잎을 따며 이런 말을 했다. 서울댁, 이 마을 참 독하죠? 독해요. 소문은 조용한데 칼처럼 파고들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전 서울에서 식당했었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이혼했죠. 저한테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텐 말 안 했지만 전 도망쳤던 거예요. 그 여자 아플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묻은 된장을 바라봤다. 이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건 미움보다는 이해가 먼저 앞섰다. 우리는 서로에게 과거를 자백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밥상이 한 번 더 늘었고 그 사람은 내가 만든 반찬을 매번 다 비우고 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웅성이기 시작했다. 서울댁은 남자복은 타고났네. 이혼한 남자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귀농 총각까지. 그래도 얼굴은 곱더라.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그 말들에 화가 나진 않았다. 그보다 내가 웃고 있다는 걸,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질투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안쓰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성구가 나를 읍내로 데려다 준다고 했다. 차를 타고 나서는데 문득 그가 말했다. 서울댁, 이젠 이름 좀 알려주실래요? 매일 얼굴 보는데도 이름을 몰라요. 나 최정희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저도 이름 부를 사람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이 보이면 내 얼굴에 묻을까봐. 그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스 위엔 한 통의 편지와 낡은 남자 시계가 놓여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희야, 난 아직 널 놓지 못했다. 내가 이제라도 다시 봐줬으면 좋겠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발 문 한 번만 열어줘. 보낸 사람, 송영진. 나는 박스를 들지 않았다. 그저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딱 하고 걸었다. 그 문 너머로 누가 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조성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그 이름 다시 쓰고 싶은 밤이에요. 박스를 들지 않은 채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그대로였다. 송영진은 다시 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멀리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마을 톡방에 짧은 공지가 떴다. 송영진 씨 마을 떠났습니다. 고추밭 소유권은 이장 명의로 정리 예정. 어이없게도 그 사람은 또 사라졌다.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웃음이 났다. 그래, 역시 그 인간답게 떠났다. 자기 손에 묻은 흙은 끝내 자기가 털지 못했으니까. 그날 저녁 조성구가 미리 삶아온 고구마를 봉지째 내놓고 갔다. 종이봉투 안엔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오늘은 불 켜놓고 주무세요. 그 집 불빛 보면 저도 마음이 놓이거든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이상하게 눈물이 따라왔다. 어쩌면 진짜로 누군가가 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랜만이라서. 며칠 뒤 마을 잔치가 열렸다. 마을회관 앞에 멍석 깔고 강냉이랑 막걸리 돌리는 자리였다. 나는 일부러 조성구 옆에 앉았다. 그 사람은 말없이 잔을 내밀었고 나는 그 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진짜로 나 좀 불러요. 서울댁 말고 정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바라봤다. 정희 씨, 오늘 같이 걸어요. 어디로요? 그냥요. 이 동네를요. 두 사람이 같이 걸으면 소문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 사람은 진심이었다. 누굴 유혹하려는 것도 내 과거를 파헤치려는 것도 아닌 그저 같이 걷고 싶다는 사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현관등을 켠 채로 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불도 켰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본다면 내가 아직 깨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밤이 오면 불을 켜는 사람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날 향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에게로 향했고 나는 그들의 말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다. 누구든 살아가는 데엔 입이 아닌 마음이 필요하니까. 며칠 후 조성구가 마당에 심은 감자꽃이 피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마치 내 마음에 핀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참 괜찮은 날이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 씨랑 같이 있으니까요. 이 마을에서의 삶이 무언가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안다. 과거는 묻는 게 아니라 덮는 것이고
사랑은 소리치지 않고 옆에 앉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기로 했다.